그리고 최근에 이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현재 노후 준비 상황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중에는 월 소득이 한 900만 원 정도? 이게 상당히 고소득자인데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 대한민국 50대 노후 준비의 현실과 이 대안을 말씀해 이 주신다면. 설문조사는 아시다시피 주관적의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는 사실은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을 경제적으로 잘 돼 있냐고 보시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세분화해서 물어봐야 되고요. 네네. 네, 그래서 항상 노후 준비는 이제 항목별로 나누어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요. 경제적, 그다음에 비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뭐 건강, 취미 뭐 이런 것들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해봐야 좀 더 의미 있게 나오게 되고요. 소득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모든 것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 그 다음에 수출과 내수,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세대도 양극화되어 있어요. 소득이 양극화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준비가 아주 잘된 분들도 있고, 준비가 아주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양극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아주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또 많이 안 좋으시다든지, 부모님 치료비, 뭐, 그 다음에 용돈, 자녀의 교육비, 이렇게 하면은 50대 소득이 좀 없으면은 금방 자산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한 10년 쓰다 보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의 트랙을 밟은 분들은 60대 들어와서는 답답한 상황이죠. 그렇게 많지 않은 국민연금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 좀 받고, 이걸로 가지고 한번 좀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잘 된 분들, 예를 들어 자산도 많이 모았고, 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분들은 문제 없고. 그래서, 지금 은퇴 세대도, 평균적으로 봐야 되는 것, 보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풍족한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 할 때도 그래서 다 마찬가지예요. 자산 관리할 때도 다 마찬가지고요. 보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 관리는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테니까요. 그쪽 층을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나 이런 쪽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에 양극화되어 있는 저소득층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좀 더 이제는 보편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나누어서 타겟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모님께서는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로 PIG, 연금, 배당, 글로벌 자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퇴직금 한 1억 원을 가지고 이 자산들로 배분을 해두면은 비중은 좀 어떻게 나눠가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나이가 연령층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다르는데요. 제가 PIG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돼지 꿈을 꾸면은 이제 복권을 산다 뭐 이래서 제가 그 용어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피그 네, 예, 네, 했는데 네. P는 펜션이고 이건 비클입니다. 네. 내가 나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항아리를 쓸까 할 때 가장 세금 효율적인 항아리가 연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금이란 항아리를 첫 번째 쓰시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스텝에 와서 이 연금에 뭘 집어넣을까 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채권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주식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한데요. 뭘 집어넣을까 하는 것에서 제가 그게 이제 IG입니다. I가 인컴 자산입니다. 채권과 예금도 인컴 자산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확정적 인컴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임대료라든지 주식의 배당은 확정적이지 않죠. 이것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배당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본다면은 이런 자본 성향을 가진 인컴 자산은 갈수록 배당이 늘어나요. 그런데 확정적 인컴을 주는 채권이나 예금은 안 늘어나요. 이게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젊은 사람들은 갈수록 배당이 증액될 수 있는 이런 자본 성향을 가진 인컴 자산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지되 자본 성향의 인컴 자산은 가장 퀄리티가 좋은, 클래스가 좋은 걸 가져야 됩니다. 그게 글로벌한 기준에서 가장 하이 퀄리티의 인컴 자산을 가지라는 것이 IG입니다. 글로벌 인컴. 그래서 네. 예, 펜션이란 비클 안에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 어디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배당 관련된 것들을 노후 준비로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심 많으세요, 네.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왜 배당 관련된 것들로 할까 생각, 배당은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게 상당히 현명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배당이 나온 거를 또 재투자하고 하면서 나중에 결국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 그 배당으로 결국 계속 재투자하면 계속 배당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는 배당이 많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부터 나중에 노후의 금융소득을 배당으로 받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지금부터 계속 배당을 재투자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꽤 상당히 현명하고 올바른 전략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도 저는 하이 클래스의 하이 퀄리티를 가진 그런 자본적 성향의 배당 자산, 그것을 충분히 젊어서는 저는 그거는 100% 가져도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미국에 그런 것도 있죠. 미국에 예를 들어 다우존스 배당 지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건 이제 단순히 배당만 많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 구조도 좀 괜찮은 기업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뽑아둔 것이거든요.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리츠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로 이제 자본적 성향을 가진 배당 자산을 배당 인컴 자산 중심으로 모아서 계속 저는 한 30년 동안 거기서 자기가 연금에 들어가는 돈,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배당 또 가지고 또 투자하고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투자하신다면은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까? S&P 500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좋은 배당 인컴 자산은 뭔가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다우존스 배당 1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리츠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장기적으로 좋은 배당 인컴 자산만 찾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다음 할 일은 그냥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별로 고민하실 필요 없이 나오는 거 계속 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그 전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젊어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적인 인컴 자산보다는 자본 성향을 가진 것들을 그냥 가득 채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한 50대면은 이제, 채권 같은 경우도 한 절반 정도는 가져야죠. 이제 확정적으로 주는 인컴 자산도 한 절반 정도 가지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절반 정도를 그런 자본적 성향의 인컴 자산으로 가지고, 이래서 내가 노후에 이제 배당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제 비중을 가지시고요. 나중에 이제 한 70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채권 관련된 것들을 한 70% 이렇게 이제 조금 비중을 그렇게 옮겨가면서 그 비중만 조정하면서 운용하시면은 노후 준비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은 제 아는 친구도 이제 어느 날 오더만 요즘 내 주식도 그렇고 틈만 하면은 이제 조금씩 배당 주는 자산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한다 그러고 나도 지금 그러고 있다. 한꺼번에 왕창 바꾸지. 왜냐하면 다 기회들이 있으니까요. 네, 바꾸지는 그렇죠. 못하지만은 그 중에서 우량한 배당 인컴 자산이 뭘까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좀 단순화해서 자꾸 바꿔 나가는 걸 저도 하고 있다고 이제 저도 실제 그렇게 이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채권도 다뤘는데 리츠도 이제 몇 번 속긴 했지만은 지금이 이제 투자하기엔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배경이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가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을 좀 반영을 해서 매력이 올라간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리츠는 아시다시피 두 개의 복합체인데요. 네. 하나는 부동산 가격하고 하나는 이제 금리 요인인데 부동산 가격이 급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년 단위로 보면은 금리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좀 임대 기간이 길다 보니까요. 일종의 장기 채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츠를 산다는 것은 일종의 장기 채권을 사는 셈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면은 리츠에서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실 미국과 달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저성장, 저출생 이런 이슈로 인해서 미국처럼 또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견조하지가 않고 약간 떨어질 것으로 보는 그런 시야도 좀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예. 그 다음에 이제
그와 함께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리츠에서 이제 그래서 우량한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동산을 해야 되는 것이, 안 그러면 분산을 하든지, 아무래도 저성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것도 과거와 다른 좀 성장을 보이게 될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오피스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부동산 물건을 하시더라도 좀 분산해서 이렇게, 그리고 우량한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시장의 양극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또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강남은 불패한다는 논리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은데, 고모님께서는 좋은 지역일수록 오히려 이제 버블 위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강남 부동산은 안전한 이 노후 준비용 자산으로 어떻게 잘 통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통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릴 때 양극화가 진행되고, 서울의 강남 쪽은 잘 모르겠다. 그것은 밸류에이션상 쉽지도 않고, 그리고 움직이는 요인들이 다른 요인들하고는 또 좀 다르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밸류에이션을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좋은 우량한 자산은 지금 미국의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이 퀄리티 혹은 하이 클래스에 해당되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마에서 보듯이 돈이 많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블의 가능성은 항상 그런 자산에서 이제 생기기 쉽습니다. 하이 클래스라는 자산에서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쏠리고 할 때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그게 핵심적인 부동산 지역의 리스크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방 도시를 가보시면 알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보시면 이 지역이 앞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특히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될수록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고 하니까 마치 저 섬에 떨어져 있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로 막 갈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뭐 카톡으로 대화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데 그 옆에 같이 있는 것이 훨씬 트렌드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 쉽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네. 내가 얻는 정보 하나의 가치가 아주 높아진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서 내가 무슨 이야기나 아이디어를 캐치하고 하는 것들이 꽤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하여튼 정보화 사회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저 멀리 떨어져도 될 것 같지만은 사람들은 좀 더 집적해서 자꾸 모이려 하는 그런 성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도시계획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는 그게 뭐 상당히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이 지역은 약간의 뭐 어떤 가격은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뭐 과하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하는 것은 어뢰에 있는 일이니까 그런 과정을 겪기는 하긴 할 텐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지역이 훨씬 굳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약간 지방 소멸 이슈도 되게 많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슈는 당연히 이제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문제입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것이 인구가 이제 자꾸 빠져나가면서 그쪽에 수요가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백화점 필요 없다, 사라지고. 뭐 자꾸 이제 사람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죠. 인구가 뭐 몇만 명 산다, 대학 필요 없다, 뭐 백화점 필요 없다. 이 자꾸 할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이제 확 떠나버리고 급속하게 소멸하게 되는데요. 그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아직 거의 약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러는데요. 나중에 인구가 진짜로 본격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양극화되면서 줄어든다 하면은 당연히 이쪽은 더 큰 비중으로 이제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히 영향을 받기 마련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제 여기 인구를 자꾸 갖다 넣어야 되느냐. 아무리 하더라도 안 돼요. 인구를 이쪽으로 옮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강제 이주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선시대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지역에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은 뭐 부산하고 동해선도 뚫리고 다양하게 지금 이제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뚫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활용해서 이제 결국 지방 도시들이 어떤 우리가 영국에 누가 이제 에딘버러 축제에 갔다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야, 거기 축제에 갔더니 글로벌 사람들이 다 오고 정말 많은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의 축제들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소득이 많은 곳에 도시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거, 와서 소비를 하고 갈 수 있게 하고 하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것, 이런 쪽에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좀 연착륙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트렌드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좀 연착륙을 시키고 너무 또 급속하게 쏠리는 걸 막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 자체에서의 이제 여기 소위 말해 그 수도권의 거의 부가 상당 부분 다 몰려 있을 텐데요. 이 부를 여기 가서 쓸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좀 더 크게 보면은 글로벌하게 또 쓸 수 있고,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더라도 자꾸 서울만 다 들어오거든요. 그걸 이제 조금 지방으로 좀 펼치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